525, this is CRJ in flight. Pass 25, pass behind this CRJ. 선반 쪽에서 불이 확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몇 초 상간에 안에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완전 패닉 상태가 되니까 앞쪽으로만 다 몰린 거예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 동안 부산과 또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특히 화재가 난 에어부산 여객기의 경우에 지금도 16톤의 항공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권보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기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생생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사고기에서 불은 껐습니다만 날개 부분에 연료 탱크죠. 거기 항공유 16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위험하진 않나요? 네, 항공유는 인화성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위험성은 네, 그 그렇습니다. 고급 휘발유여서 굉장히 잘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에? 고급 휘발유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인화점이 좀 높은 편이고요. 실제 이 항공유가 사실은 만약에 발화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네. 발화되는 온도는 높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 이런 160톤, 16톤 정도의 항공유가 만약에 폭발한다면 뭐 큰일이죠. 제가 이것을 챗 GPT에 사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대략 167톤의 TNT가 폭발하는 정도의.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어쨌든 큰일 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좀 항공유를 빼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빼내지는 않기로 한 모양이에요? 네, 항공유를 빼내면 좋겠지만 실제 지금 비행기 자체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부스터 펌프라는 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으로 해서 펌프해내게 되는데 예. 대략 12시간 이상이 아마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빼내다가 오히려 뭐 누출되거나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탱크에 그대로 두고 주변에 소방차라든가 소화 시설을 갖추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승객이 탑승할 때도 우리가 소화 시설을 갖추고 연료를 보급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감시가는 단계에서는 주변에 소방차라든가 어떤 소화 시설을 갖추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네네. 현장 감식에서 어떤 걸 보게 되나요? 네, 현장 감식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이 화재가 어디에서 발화가 됐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데 아마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지금 뭐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자체에서 발화된 것, 선반 위에서 이제 승객들이 말하면 선반에서 이게 녹아서 떨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네. 선반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떤 발화가 생겼을 것이다 하는 그 추정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 선반에서 발화가 되면은 뒤쪽은 거의 통풍구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이제 쉽게 퍼질 수 있고 또 천장 부분은 항공기 배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선 이 전선에 불이 붙게 되면 이제 항공기 위쪽으로 전체 이제 화재가 퍼지겠죠. 그래서 이번 사고에서도 보시면 항공기 위쪽이 전부 이렇게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발화가 돼서 위쪽으로 소실된 것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정말 적은 경우의 수겠지만 만약에 전기 배선에서 네. 이렇게 항공기 배선에서 문제가 됐더라도 이렇게 위쪽이 소화가 이게 발화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 선들은 전부 이제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나의 의심점으로 두고 감식을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현재 김해공항이 또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사고 항공기가 지금 활주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나요? 네. 지금 사고 항공기는 활주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계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류장 주변은
부분은 폐쇄를 하고 기타 그 계류장을 사용하고 이 또 계류장은 활주로에서는 상당히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공항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사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일 밤이죠. 10시 15분경에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탑승객의 말에 의하면 선반 속의 짐칸에서 지직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순식간에 연기와 불길이 솟구쳤다는데요. 당시 상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불이 난 게 30번, 31번 위칸이고 이제 저희 아들이 지지직 퍽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네네. 그 순간 동시에 바로 연기가 나오고 승무원이 그걸 바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바로 그냥 이게 지금 다 몇 초 상관인데 혹시 여기 위에 보조 배터리 넣으셨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승무원이 뒤에서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이게 폭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연기랑 불길이 그 틈 사이로 나왔어요. 바로 이제 문 열어주세요라고 이제 소리를 쳤고 이게 정말 짧은 몇 초 상관이었고 사람들이 너무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 통로로 나가서 너무 많이 밀어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밀려서 다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현장 감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승객들, 증언자들 얘기만 들어보면 이 선반 위에 넣어놨던 아마 승객이 갖고 있던 배터리가 폭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리가 지지직 퍽이라는 소리는 뭔가가 폭발했다는 네.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항공기 전선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다면 사전에 조종실에서도 아마 이것을 감지할 수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냄새가 또 그 전기 합성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소리가 나면서 승객들이 이게 인지했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주변에 뭐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같이 발화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로 이제 가방 안에 옷들을 들어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까지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네네. 자, 교수님께서 기장하실 때도 네. 이런 사고가 좀 있었나요? 네, 제가 기장할 때는 뭐 이런 사고는 참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들었을 때 가끔 이렇게 뭐 배터리가 그 압착됐다 또는 우리가 그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면 좌석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객들이 이 의자를 빼게 되죠, 주스려고.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압착이 돼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만약에 그 아래에 떨어지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승무원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방송을 하죠. 실제로 이 보조 배터리 때문에 나는 화재 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회항을 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조 배터리 우리가 뭐 비행기 타보면 이 여행 가방을 붙이지 않습니까? 네네. 붙이는 가방 안에다가 보조 배터리 넣으면 반드시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짐이 네. 돌아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갖고 타세요란 이제 좀 야단 좀 맞고 네네. 갖고 타게 되는데, 자, 지금 사고는 갖고 탄 보조 배터리에서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은 전혀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 국제 기준에 의하면은 160와트씩 우리 미리암페어로 환산을 하게 되면 32,000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허용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그 특별한 신고 없이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 100에서 160 미리암와트씩 네. 그건 이제 2만에서 32,000 미리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에 보게 되면은 미리암페어로 표시가 돼요. 뭐 네. 1만, 2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와트씩 하게 되면 이제 좀 혼돈이 오시는데 보통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뭐 2개, 3개 지금 기준은 뭐 몇 개라고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공사별로 5개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2만 미리암페어 이하는 그 특별히 몇 개라고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핸드폰 충전하려고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 크기만한 배터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 내에 들어있는 거죠? 네,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1만 미리암페어 또는 2만 미리암페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2만 미리암페어까지는 우리가 뭐 전혀 그 제재를 받지 않고 가지고 탈 수 있고요. 엑스레이 검색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기준은 어디까지나 정품 기준으로 이렇게 미리암페어를 해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저가 이런 그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있죠.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인정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사 기준에 어느 브랜드가 만든 건 되고 어느 브랜드가 만든 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준을 지금 이제 만들지 않은 것은 이제 대부분의 그 배터리들은 기준을 이제 우리 인정을 받았지만 일부 뭐 그 외국에서 생산된 기종들은 뭐 KC 인정이라든가 그 나라 고유의 인정을 받지 않은 배터리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또 네. 저가에 헐값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감식에서 만약 배터리 문제라면 그 배터리가 제조사가 어디인지 이것을 반드시 밝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저도 기내 방송 들을 때 그냥 귀로 흘려 들었는데 네. 아주 자세히 들어보니까 네.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 분은 짐에 넣지 말고 몸에 네, 네. 갖고 계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더군요. 진짜. 네. 그거는 강제 규정인가요? 아닙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핸드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고 탈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주머니 옷을 외투를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갖고 타신 분 내놓으십시오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 승객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실제 그 선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보다는 좌석과 포켓에 두게 되면은 정말 발화가 생기거나 이렇더라도 우리가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 휴대 규정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휴대 규정을 너무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계몽을 하고 이 보조 배터리 위험성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으니까 가지고 타시더라도 가능한 한 그 앞쪽 포켓에 넣는다거나 또는 오히려 충전기를 가지고 요즘 이제 항공기는 충전 시설들이 다 돼 있으니까 네. 충전기를 가지고 타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원인은 그렇고 이 사고 대응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자, 탈출하는 과정에 적절했느냐? 천만다행으로 이번 사고에서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네네. 전부 다 탈출에 성공했는데 잘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이 과연 안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습니다. 자 기장 하실 때 이런 비상탈출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예, 저는 다행히 비상탈출 사례는 겪지 못했지만 그 예전에 뭐 대만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뭐 이런 배터리 사고는 아니고 일단 화재가 발생해서 네. 탈출을 하고 그러는데 이 비상 탈출할 때는 탈출의 최종 그 판단 권한은 기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이제 판단 권한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되겠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야간이었고 또 주변에 이제 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재가 발생해서 사무장이나 객실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럼 기장은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관제탑과 교신 후에 또 이런 그 연기가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그 체크리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탈출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끝나게 되면 이베큐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그 탈출을 지시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구두를 할 수도 있지만 비상벨을 사용해서 탈출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승객들이 증언에 의하면 네네. 이 긴급 대피해야 된다 이런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승객들이 뭐 알아서 비상구를 열었더니 이 비상계단이 펼쳐졌다 뭐 이런 증언도 하던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네, 사실 이번에는 다행히 이게 그 출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아밍 상태, 그러니까 문을 열게 되면은 슬라이드 펴지는 상태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전 단계였다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아밍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탑승하게 되면 이제 사무장이 뭐 슬라이드 스탠바이에서 이렇게 슬라이드 아밍 이런 시그널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출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아밍 됐기 때문에 문을 열어서 이제 슬라이드가 펼쳐졌지만 그럼 평상시에 비행기가 가동을 않고 있을 때는 비상구를 열어도 슬라이드 안 펴져집니다. 안 펴져야 되죠. 거기까지 펴지면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탈출을 하다가 그 떨어질 경우는 크게 다칠 수는 이게 건물로 치면 한 3층 높이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에 A320 같은 경우는 대략 3m 정도 되고 전북이 같은 경우는 3층 높이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번은 항공기가 그나마 좀 작기 때문에 한 4m 정도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쏠리면서 만약에 떨어지면 사망사고까지 날 수가 있죠. 네,
일단 비행기가 지금 객실 승무원들도 탈출할 때 보니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대처를 잘한 겁니까? 네, 지금 이 승객 객실에서는 5명이 이번에 탑승을 한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명이 이렇게 존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발화 지점은 이제 뒤쪽 존이고 사실 그 존에는 한 명만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근무를 하지만 사무장은 아마 이미 와서 그 도우는 단계였고 다른 승무원들은 각 존에서 이제 비상 탈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슬라이드를 펼칠 때, 그러니까 비상구를 열어서 슬라이드가 펼쳐질 때도 만약에 이 비행기 엔진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엔진이 도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앞에 이제 물건이 있으면 빨려 들어가거나 버드 스트라이크처럼. 네, 네. 굉장히 이게 흡인력이 강합니다. 이제 그 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염 우리가 네. 이제 그 엔진 뒤쪽은 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화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함부로 열면 안 된다. 네, 큰일 네. 난다. 자, 어쨌든 사고 책임 소재도 궁금한데 만약 화재 원인이 승객이 가져와서 선반에 실어 놓았던 배터리라면 그 승객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서 집 앞에 그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에 불이 나면 결국 실화 혐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는 뭐 규정에 맞는 것을 가지고 또 본인이 고의를 한 것은 아니고 네.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법이 네. 판단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어떤 모든 배상은 항공사가 그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단은 지불을 할 것이고 그 뒤에 뭐 구상권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민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미국 여객기 충돌 사고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밤 9시쯤에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미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기가 어이없게도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권 교수님께서는 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이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 국내선 위주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워싱턴 들레스 국제공항을 취항을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워싱턴 국제선 본거지고요. 이 근처에 공항이 4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국제공항 들레스 공항,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난 공항은 로널드 레이건 내셔널 공항, 그리고 볼티모어 공항이 하나 더 있고 앤드류 공군기지, 그 네. 1호기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워싱턴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공항들이 많고 항적이 많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여객기와 충돌한 게 바로 이 군용 헬기입니다. 블랙호크라는 아주 성능이 좋은 헬기인데 이 참 이례적인 사고고 또 의문점이 많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진정한 비극이라면서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y shouldn't have been at the same height. You could have slowed down the helicopter substantially. You could have stopped the helicopter. You could have gone up. You could have gone down. You could have gone straight up, straight down. You could have turned. You could have done a million different maneuvers. For some reason, it just kept going and then made a slight turn at the very end. And by that time, it was too late. 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블랙호크라는 헬기는 네. 뭐 우리가 흔히 압니다만 부딪히러 가다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비행기잖아요. 예, 여객기는 그냥 활강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네네. 제가 보기에 또 이 사고의 충돌 책임이라는 게 헬기 쪽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민간 항공기는 정상적인 접근 절차에 따라서 네. 비행 중이었고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그 코리도 우리가 말하는 회랑을 따라서 비행 네.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랑에 따라서 이제 그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600피트까지 강화하고 또 그 브릿지까지는 300피트, 그리고 현재 충돌 지점에서는 고도를 200피트로 유지하도록 절차가 돼 있는데 네. 아마 이 조종사들이 야간이고 또 절차를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결국 300피트를 유지하면서 계속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네. 부딪힌 고도가 302피트로 나오는데 네. 그럴 경우는 이 헬기 조종사들이 그 국지 절차를 착각을 해서 200피트까지 강화를 해야 될 것을 아마 300피트를 유지한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불행한 사고군요. 네네. 자,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